글로벌 선박금융 동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이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스테파니 리오 연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약 3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이번 행사로 이번 이태원 사망 사고로 인해 희생자와 또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또 위로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2022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에서 연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부산의 현장에 있게 돼서 기쁩니다. 3년 동안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났었는데요. 여러 가지 업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황과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먼저 발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반적으로 지금 선박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 트렌드를 집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것이 현재 선박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 등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ESG라고 하는 가장 트렌드가 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최근에 이 자산 금액과 관련된 것인데요. 글로벌 상선 규모와 또한 그 금액입니다. 지금 전체 파이 사이즈를 보시면 그 규모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오른쪽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에 상태를 보시면 약 10만 대의 선대가 있었습니다. 2년 지난 후에 이것이 약 10만 4천 척의 선박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약 4% 증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상단의 파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전통적인 그런 해운 선대와 그 수주 잔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1조 달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통적이라는 것은 탱커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가스선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2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거의 1.5조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약 50% 자산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컨테이너와 버크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하단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요. 바로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한 7년 동안 지금 2015년부터 계속해서 약간 슬로우한 상태를 보여오다가 이제 큰 또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해양 플랜트의 전반적인 그 규모가 약 100억 달러에서 약 2,25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해운 선대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규모가 현재 약 1조 8천억 달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파이 차트를 보시면 좀 더 규모도 커졌고 그리고 더 빠르게 지금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장기적인 그런 선박 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50년 동안 그런 반대 상황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5년 동안요. 지금 금융 위기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10대 선박 금융사를 2008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반적인 그런 금융 규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큰 대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2021년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는 또 큰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탑2에 있는 그런 기관들만이 나머지 대비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정책 금융기관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2021년 20대 기관을 보시면 전체 규모가 약 2,100억 규모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 2008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트렌드라고 하면 바로 유럽 은행들이 철수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테이블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 10대 그 주요 은행들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 은행들 지금 철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HCOB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됐고요. 또한 커머스뱅크 같은 경우라든가 또 RBS 그리고 DBP, 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철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위는 DBB인데요. 지금 현재 또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10대에 있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었는데요. 2021년 에는 그것이 4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럽 은행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세 번째 트렌드로 이어집니다. 바로 지금 아시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포지셔닝을 아주 중요한 그런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약 전 세계의 그 수주 잔량의 9% 정도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현재 현존 선대 중에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관련된 그런 리소스가 이 첫 번째 보이는 차트에서 크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리징 액티비티를 지금 부문별로 보시는 것인데요. 바로 그 수준 잔량과 또한 그 딜 연도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보시면 가장 큰 그런 높은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그런 금액이 약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각 섹터별로 다이버서파이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전에 지금 하늘색을 보시면 버커선인데요. 그것이 대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보시면 굉장히 다이버서파이 되면서 탱커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가스선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6개월간의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6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산화해서 2배로 곱해 보시면 이것이 연 전체적으로는 110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2015년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리징 액티비티가 그것보다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황을 보시면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비교적으로 이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면서 그리고 은행에서의 이런 리스크에 대한 애퍼타이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내용을 보시면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트렌드인데요. 바로 ESG에 대한 그런 인식,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인 그 선박 금융 시장의 활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초록색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녹색 채권 그리고 지속 가능과 연계된 그런 채권의 발행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전체 대비 볼륨은 적습니다만 이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을 보시면 이것이 점점 더 앞으로 마켓 셰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또 다른 장기 추세라는 것은 좀 더 보수적인 그런 파이낸싱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평균 마진입니다. 이것이 약간 또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빨간색은 평균 만기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지금 하향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등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또 바젤 그리고 ECB, 오딧 등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불확실성을 높아지면서 좀 더 보수적인 그런 파이낸싱의 추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좀 더 저희 선박 금융 분야에서 지난 1년 동안 나타난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몇 가지를 보시면 일단 저희 선박 업계의 어떤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 동료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또 많은 활약을 누렸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이 자산 가치가 한 50%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앞서 장표에서 또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금 선박 수익 구조들을 보시면 이것이 모든 섹터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평균 이후보다 거의 2배 정도 더욱 강화되는 그런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단기 트렌드가 나오는데요. 이 선박 저희 업계가 좀 더 업황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은행에서의
이 대출을 위한 그런 기회를 또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지금 타겟 섹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두 번째 또 이어지는데요. 바로 디레버리징 트렌드입니다. 지금 선박의 수익 구조가 강화되면서 일부 선주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기존의 대출을 조기 상환한다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를 최적화한다라든가 아니면 고금리 상품을 디레버리징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컨테이너 산업에서 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람 머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컨테이너 시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금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렌더와 그리고 오너들이 좀 더 신중한 그런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은행들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0.05% 정도 그리고 5bp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되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5% 정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300bp 정도까지 거의 인상이 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이 바로 4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자본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또 나중에 트렌드와 관련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현재로서는 탱커선이라든가 해안 플랜트 등에도 해당이 되고요. 버커라든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영향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 등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음 세션에서 또 발표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규제와 관련된 것이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업계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을 때 새로운 규제라는 것은 좀 더 그 진입 속도가 늦었습니다. 시행 속도가 늦었습니다. 예를 들면 싱글홀에서 더블홀로 된다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배출량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이 점점 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 시장과 굉장히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보시면 또 2020년 이후 또 IMO와 관련해서 발레스트 워터와 관련된 규제 또 IHM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CIA, EEXI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IMO에서 더 엄격한 그런 탈탄소화와 관련된 목표를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IMO 2030 그리고 2025 목표보다도 더 강화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목표는 바로 2도 제한, 온도 상승 2도 목표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것이 아닌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업계의 전문가들과 리더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보 트랜지션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회계 제도인 IFRS 16 등이 또 도입이 됩니다. 이런 규제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규제로 인해서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어떤 기회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업계의 어떤 복잡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선박금융이라는 것은 15년 전에는 훨씬 더 단순한 산업이었지만 이제는 더 어려운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단순히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이싱을 정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ESG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유한 리스크와 그리고 관련된 그런 탄소 발자국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CO2 영향, 그거와 관련된 비용까지도 모두 계상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SG, 그리고 어떻게 규제 당국이 이와 관련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두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차터에서는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포세이돈 원칙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21년에 이와 관련된 알라이언스가 구축이 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41개국에 160개국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우리가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은행 자산의 40%에 해당하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결과를 또 성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개월 동안 각 은행에서는 2030년까지 아니면 그 이전까지의 목표를 설정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목표를 우리가 5년마다 203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가장 취약한 그런 산업 그리고 선박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이 메탈이라든가 석유, 가스, 또 여러 가지 전력 등 주요 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매년 여러 가지 목표와 또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측정하고 또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보 또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 전환을 위한 실행입니다. 저희는 바로 운영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런 투자 관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최대한 빨리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바로 포세이돈 원칙입니다. 이것은 바로 NJB와 같이 함께 우리가 업계에서 ESG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2021년 4월에 이것을 이제 서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위원회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2달 전에 더 많은 또 회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 4월부터 이 스티어링 커미티를 담당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배출량을 3% 줄이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3% 차지하고 있는 이 선박업계에서 이 ESG에 대한 여러 가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포세이돈에서는 더 추가적인 1.5도 목표 5도씨 상승으로 제한한다는 그 목표에 맞춘 새로운 목표를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메틴과 또한 또 질소와 같은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출량은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트래킹을 하고 탄소 방법론을 우리가 탱커선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2023년에 우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스탠다드 챕터의 목표는 바로 3,0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바로 이 녹색 전환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저희는 이런 녹색 전환 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최초의 이런 전환과 관련된 상품을 또 출시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언더라이팅과 또한 관련된 상품을 또 신디케이티드 론을 제공함에 있어서 리더가 되고 또한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선박 금융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것은 은행들이 이런 금융 전위에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가 저탄소 세계로 이행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이 업계가 경제 성장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전환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이어질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 고객사들과 함께 이 ESG라는 것이 선박 금융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버스 수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요. 가장 우리가 지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탠다드 차터 은행이 바로 NJPA의 파운딩 멤버로서 그리고 포세이돈 원칙의 스티어링 커미티 멤버로서 현재 ESG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행동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위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CC행 저희 동료님께서 현재 싱가포르에서도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신 분들 저희 팀과 또 네트워킹 세션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의 금융 세션 첫 번째 연사님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또 패널로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박금융 동향이라는 주제로 그 트렌드와 그리고 발전 방향, 또 규제와 또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비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전문가를 모시고 마리타임 컨퍼런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운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금은 금융 세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무대가 세팅되면 연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패널 토의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물론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칠 때쯤 모든 세션이 마무리가 됐을 때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플로어에서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세션의 마지막은 패널 토의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시황 세션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해운 물류계 그리고 해양 금융계까지 오늘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스마트폰이 잠시 울리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잠시 잊으셨다면 그 스마트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사님을 포함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할 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본인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서강대학교 전준수 명예교수님부터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연사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스탠파드 리오 연사님, 그리고 김태균 아시아 대표님, 김주홍 부장님, 그리고 양국진 실장님 각각 기관과 은행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연사님과 함께하는 총 5분 이제 토론자분들 무대로 모셨는데요. 패널 토론의 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준수 명예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모더레이터를 보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저희가 발표해 주신 스테파니 리우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동북아시아 지역 해운금융 담당 본부장님 이외에 3분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균 PNP 파리바 은행의 수석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 분은 김주홍 한국수출입은행 해양 프로젝트 금융부장님이십니다. 마지막 분은 양국진 한국산업은행 해양산업금융실장님이십니다. 자, 저희가 패널로 들어가기 전에요. 15오너들 선주분들이 지금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2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해운 수익이 이제와 같지 않을 거라는 소위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두 번째는 IMO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환경 규제,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엄격히 시행될 것인가? 과연 내가 환경 규제를 위해서 신조선으로 대체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냈을 때 과연 상업적으로 내가 타당성을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동안에 정말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하는 엄청난 해운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무너질까? 과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아주 폭락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 규제와 밀접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환경 규제는 IMO의 강력한 의지일 뿐만 아니라 특히 EU에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2030년에 40%, 2050년에 70%의 CO2 배출을 감축하는데 EU는 100%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금년 7월 달에 영국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더웠어요. 히트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그분들의 표정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여러 매스컴에 대한 논조는 우리가 더 이상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7월 17일 날 선데이 타임스라고 더 타임스의 일요판입니다. 거기에 해운에 관한 기사가 한 면에 걸쳐서 났어요. 그 논지는 이런 겁니다. 팬데믹,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운업계는 1,885억 불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엄청난 손실은 수출입업자가 감당했죠. 따라서 그 신문의 전체적인 논조가 그렇게 엄청난 이윤을 창출했는데 해운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이 CO2 배출의 2.4%밖에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해운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절대 요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난이 심하고 석탄이라든가 기름에 의한 화력발전소가 돌아가서 엄청난 CO2가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해운쯤이야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스케줄대로 시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운업자들은 우리 해운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공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1641척의 선박이 있는데 한 8,600만 톤인데요. 그중에 80%가 서브스탠다드 베슬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그 비용을 지불해서 환경 친화적인 선박으로 개조하거나 신조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조선업에게는 큰 낭보입니다만 우리 해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투자를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해운 시장은 공급과 수요입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선주들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신조선을 건조해서 해운에 살아남아야 돼? 아니면 그동안에 좀 벌어둔 돈 그걸 이제부터 여생에서 차분하게 쓰면서 해운업에서 이제 그만 발을 빼 하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자신하건대 거의 20% 가까운 선주들은 앞으로의 엄격한 환경 규제라든가 거기에 치러야 될 비용을 감내하기보다는 이지 라이프를 선택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공급 사이드가 그렇게 줄어들 것 같으면 해운업자, 즉 건실하게 해운업을 하겠다고 남아 살아남는 해운업자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근자에 있어서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복잡한 그 상황은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 사이드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역시 해운 시황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면서 우리 패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중에 우리 스테파니 리우 발표자들께서는 일단 패널리스트들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after we all finish our debate. 그럼 처음에 김태균 실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여기 패널로 참석하게 된 BNP 파리바 은행의 김태균입니다. 저는 이제 BNP 파리바 은행에서 아시아 지역의 ECA 금융을 이제 맡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선박 금융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 수출 금융을 이제 선박 금융팀과 같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옆에 계신 이제 수출입은행과 그다음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상업은행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선박 규제 그리고 이제 코스트 인크리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조금 이제 덧붙여 드린다면 저희 BNP 파리바 은행은 이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점점 이제 그 환경 그 규제를
은행 내부적으로도 이제 만들어서 그런 어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금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이제 마켓을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팀에서 지난 2년 동안 이제 그 전 세계 한 탑5 안에 드는 컨테이너 선사의 선박 금융을 이제 여러 건 저희가 이제 리드 어레인저로서 스트럭처링 뱅크로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지금 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형 선사들이 최근 한 2년, 2, 3년 동안 이제 수익을 많이 냈고 그래서 이제 그 좀 친환경 그 선박에 투자할 만한 그 여력이 좀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원했던 이제 독일계 대형 선사 그리고 스위스계 대형 선사의 경우에는 그 LNG 엔진을 부착한 그 듀얼 퓨얼 엔진을 가진 선박을 이제 한국 조선소에 이제 발주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이제 디젤 엔진으로 가는 선박보다는 더 친환경적이다 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금융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될 거고요. 단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행이나 이제 규제기관에서 발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에는 듀얼 퓨얼 엔진이면은 친환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발을 높여서 친환경 선박이 되려면은 좀 더 그 다음 테크놀로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저기 선사나 아니면 조선소들이 계속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커리지를 하고 또 그에 대한 금융 조건을 좀 더 이제 그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이 재정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김주홍 한국수출입은행 해양 프로젝트 금융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출입은행의 김주홍입니다. 뭐 오늘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BNP 파리바 본부장님께서도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은도 마찬가지로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우대 프로그램 또 뭐 그와 관련한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 지원 수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스테파니 그 발표자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서 사실 뭐 저도 발표자의 그런 견해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또 뭐 좋은 자료와 인사이트가 뭐 저 또한 그 이 선박금융 시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디레버리징의 포인트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선사들이 아까도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잉여 자금이 많이 있고 또 그 외 상당 부분을 조기 상환에 또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또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선사의 그 눈높이와 또 그 금리를 적절하게 그 마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 은행과의 좀 시각차가 지금은 좀 발생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탱커하고 옵쇼어 부문은 이제 제가 또 따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은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는 국내 해운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 해운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또 더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한국 조선소의 배를 수입하는 해외 선사한테 제가 금융을 지원하는 일이 이제 저희가 주로 담당하는 일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소가 주로 수주한 그 선종이 대부분이 이제 컨테이너선하고 LNG 선박입니다. LNG 선박이 거의 한 그 65% 정도 되고 컨테이너선이 한 30%. 그래서 두 선종이 뭐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대부분도 그 두 개 선종에 좀 이렇게 집중돼서 있습니다. 그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그 가격도 좀 안 좋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발주도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수급의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시황의 개선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기조 발표하실 때도 탱커선을 좀 좋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그 견해에는 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금융의 그 동향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금리 상황이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급변을 하고 있고 금리가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선사들이 좀 그 기존에는 통상 이제 선박이 인도되기 한 6개월 전에서 1년 전쯤에 이제 금융 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뭐 인도 한 2년에서 3년이 남아 있는 그런 거래들도 조기에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 이면에는 아마도 최근에 그 금리가 워낙에 크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사들의 그 금리에 대한 눈높이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그 적정 수준의 이자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양측의 시각차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선사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좀 빨리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니드에 의해서 인도가 상당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기에 이런 그 금융 종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은에서 그 지원하는 그 제도 중에서 제가 아까 이제 제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이제 해외 선사에 대해서 국내 조선소가 수출하는 선박 거래를 이제 주로 취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외 선사에 대해서 저희가 취급할 때는 이제 OECD 협약에 기반해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 OECD 협약이라는 것이 다소 이제 경직적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오늘 오신 BNP 파리바나 뭐 이런 글로벌 상업은행들하고 저희가 협조용자를 통해서 좀 선주에게 좀 친화적인 좀 맞춤형으로 구조를 디자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선사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 사업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OECD 협약을 따르지 않고 보다 좀 이렇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고요. 선순위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후순위까지 이렇게 혼합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여러 차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만 앞서 제가 수은에서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우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수단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리스 제도를 활용을 해서 취급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프렌치 텍스 리스라든가 뭐 졸코라든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오신 그 BNP 파리바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프렌치 텍스 리스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한참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옵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옵쇼는 그 프로젝트의 특성상 금융이 먼저 좀 선행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금융 종결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실제 조선소로 발주가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에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그 체감할 정도로 이런 옵쇼 프로젝트가 많이 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느끼기에는 뭐 최근에 그런 옵쇼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 금융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좀 클로징 되는 시점이 가까워오면은 실제로 조선사로 그런 옵쇼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좀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옵쇼 프로젝트는 조선사에서도 좀 손실을 많이 좀 본 적이 있고 은행에서도 뭐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본 그런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옵쇼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제 수주와 연결되는 즈음에는 제가 이제 조선소에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옵쇼 설비에 대해서는 수주를 할 때도 이제 별도의 수주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주를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금융기관에서도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로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또는 강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옵쇼 설비 자체가 그 용선주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뭐 용선주가 보다 좀 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 있는 형태로 그런 파이낸싱에 참여를 해야 실제로 그런 상업은행들의 금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로
옵쇼어 프로젝트가 디자인되지 않을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 김태균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추후에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김주용 부장님께서 이 PMP 우리 김태균 수석본부장님께 말씀하신 가운데 조세 리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조세 리스는 이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선진 해운국에서 쓰는 건데요. 감가상각 제도를 보다 아주 플렉서블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텍세이션 베네피트인데요. 가속 감가상각하면은 단기간에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을 다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프리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수익이 많이 날 때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재량을 많이 두는 거죠. 이거는 즉 비해운 기업들이 이윤이 많은 비해운 기업들이 해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금 낼 필요가 없이 쌓아놓은 감가상각 제도를 이용해서 그거로 떨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우리도 사실은 이 조세 리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KOBC 해양진흥공사에서도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되면은 앞으로 해운 좀 침체기가 닥칠 때 결정적으로 우리 해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꼭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양국진 한국산업은행 해양산업금융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KDB 해양산업금융실장 양국진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이제 운송 쪽에 이제 조인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서울 PF 운송 사업당장을 하고 이제 금년에 이제 해양실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그 친환경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시면서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3년 전만 해도 제가 친환경 쪽에 이제 그런 컨셉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이제 KDB 내부에서는 좀 빈약하게 이제 와 닿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년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되는 트랜잭션을 8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선도 43억 불, 파이널 테이킹도 이제 18억 불 정도 뭐 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LPG 추진, LPG 운반선, 주로 이제 대부분 LNG 운반선, 그리고 이제 그 LNG 벙커링 이런 정도로 좀 분류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금융에 주로 포커스로 맞추는 게 이제 LNG 이제 운반선인데 오늘 그 지난주 해운신문에서 나왔듯이 신조 발주의 60% 정도가 거의 대체 연료로 추진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KDB 내부의 이제 친환경 선박 분류 기준은 아직까지는 이제 BNP 파리바라든지 스텐차라든지 이런 그 IB 쪽에 디테일하게는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너무 이제 이런 그 ESG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분류 기준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친환경 선박 쪽을 친환경 선박 아니면 해양 인프라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 해양실에서 KOBC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린 오션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약 10억 불 정도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서포트하는 아이템은 친환경 선박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에 관련되는 어떤 이제 장치들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 론칭이 됐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2.8억 불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커밋한 게 이제 한 3, 4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다시피 펀드 개념 자체가 이제 메자닌이라든지 후순위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선주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코스가 높은 이제 프로덕트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금리가 계속 이제 오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선주분들은 이제 하이 레버리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금융하고 이제 이런 오션 밸류 펀드를, 오션 그린 펀드를 좀 이용하시면은, 그린 오션 펀드를 이용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원하시는 레버리지를 맞추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금리가 올라가는 때, 그리고 이제 선가도 계속 지금 선가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요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좀 가장 최적화된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이제 선박 금융을 이제 하셔야 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KOBC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토니지 프로바이더라든지 세일 앤 퍼처스 리스백, 그리고 이제 텍스 리스 이런 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쪽에 이제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좀 작용을 해서 좀 선박 시장에 이제 투자자 레이어를 좀 넓히는데 좀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KDB 선박금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순수하게 SPC 선박금융 론으로 분류되는 게 현재 기준으로 이제 47억 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펀드로 이제 운영되는 게 6억 불입니다. 기타 이제 분류 안 된 다이렉트 론 이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약 55억 불에서 이제 60억 불 가까운 그런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 선박팀은 이제 글로벌로 이제 6명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선 금액은 대략 40억 불에서 50억 불, 트랜잭션은 한 25건 정도, 그리고 파이널 테이킹은 15억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미스 스테파니 리우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거나 또는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또 고무적이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 ESG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이 금융기관들도 그렇고요. 제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지금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모였을 때, 동일한 컨퍼런스에 모였을 때 우리가 그냥 이 중요성만, ESG의 중요성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뤄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개선에 정말 기여했다, 성과를 냈다, 우리 목표 2030 목표를 이뤄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더 없으실까요? 하나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maybe 두 분께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I would like to know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반적인 유럽 선주들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이런 친환경 선박이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특히 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부담에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다시 개조를 한다라거나 뭔가 이런 신조에 있어서요. 혹시 뭔가 의견 있으실까요? 커멘트, 전반적인 유럽의 선주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투티어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ESG냐 아니면 어떤 문탄소 이런 선박들이 뭔가 차터 레이시 다르게 적용되느냐 이런 것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이런 차등화된 그런 요율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이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친화선을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기꺼이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뭐 전통적인 유로피안 십 오너가는 그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럽의 대형 선사들의 이제 딜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심사 차원에서 그들의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지난 10년 동안 벌었어야 될 돈을 아마 이제 2년 동안 다 벌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재무 구조가 좋아졌고요. 그 투자에 대한 여력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봤던 이제 오더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비싼 이제 친환경 선박들을 특히 이제 한국 조선소에 많이 이제 오더를 했는데요. 그 이제 레셔넬을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선박이라는 게 한번 건조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각종 규제들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지금 이제 그 좀 가격이 싸더라도 친환경이 아닌 배들을 지금 건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여력이 지금 또 되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제 약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점은 이제 탑티어 선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력도 되고 이제 미래를 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컨 티어에 속하는 그런 선사들이 이제 그 속도를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기 ECA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업은행들도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서 친환경적인 선박에 좀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이제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Any more comment? 뭐 이야기하실 분 또 뭐 더 덧붙이시고 싶으신 분? 그 최근에 금융시장 환경이 좀 굉장히 좀 급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그런 해외 선사들의 그런 프로젝트는 뭐 큰 차질 없이 이 금융이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면에는 그들이 이제 컨테이너 선사인 경우에는 다 이렇게 글로벌 빅 컴퍼니들이 많고 크레딧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은행들도 그들의 그 어떤 그 크레딧을 받아들이는데 좀 컴포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장기 용선 계약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국 조선소가 많이 수주한 그 두 선종 대형 컨테이너와 LNG선의 그런 금융은 뭐 지금 이 금리가 굉장히 좀 빨리 뛰고 시장 상황이 조금 이렇게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그래도 좀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장을 맡아주신 전준수 명예 교수님께도 박수를 좀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금융 세션에 대한 패널 토론까지 오늘 첫 번째 세션, 금융 세션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마무리할 때쯤 종합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